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다. 한국의 노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곳에서 부자 노인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도 높고 노인들이 대접을 못 받는다. 옛날에는 장유유서라 해가지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이야 이게 이제 젊은이의 시대다. 여성상위의 시대다 해서 특히 남자 노인들이 박탈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인 빈곤율 높은 곳에서 우리가 부자 노인으로 살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부자, 특히 젊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노인은 자살도 많이 한다. 노인은 빈곤하다. 노인은 어디 가도 대접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얼굴도 동안으로 바꿔야 되고 젊은이처럼 살아야 되고 젊은이가 따지고 들어도 덤벼도 너그럽게 포용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좋지만 언어가 언행을 지배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가난하다. 노인들은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수가 많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포위되는 수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뭡니까? 노인들을 세웠을 때 중위소득, 중위라는 건 위가 위치란 말이죠. 중간에 있는 위치 소득자들보다 절반 미만. 예를 들면 노인의 중위소득이 딱 세어봤더니 200만원이더라. 그런데 100만원 미만이라면 노인 빈곤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이야기하니까 노인 빈곤율은 곧 상대 빈곤율입니다. 비교해서 우열을 나누는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니까 여기서 얼마인가요? 75%면 그 내 200%까지 400만원까지 그리고 100 얼마인가요? 150만원 안팎인가요? 예, 암산으로 바로 안 되는데 75%에서 200%까지는 중산층, 그러고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즉 100만원 미만은 노인 빈곤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서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신문도 보니까 그렇게 노인이 빈곤하게 사는데 왜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노인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도 유분수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905만쯤 돼가지고 총 인구의 18.1%라고 하죠. 그리고 2025년쯤 가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고령 인구가 아주 초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어찌 보면 젊은 인구보다도 점점점 점층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 그런데 그런 인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노인에게 계속 투자하다가는 이제 젊은 층에게 투자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젊은 층이 부담해야 할 이 부담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노인 빈곤율로 이렇게 우열을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가 OECD 1위인데 이렇게 노인 빈곤을 나누는 게 맞느냐? 거기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통계적 착시요. 통계적 어찌 보면 왜곡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그 통계를 보면서 서양에서 우리나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내준 통계로 스스로를 얽매이는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측면이 있고 언어가 언행을 지배하는 측면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노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왜 많나? 첫째는 경제활동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사람 중에서는 자영업자도 많았고, 여성은 또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비정규직, 저임금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보험 뭐 여러 가지 그 다리를 마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안정된 그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이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뭐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노인 빈곤율이 43.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4% 내외라는 겁니다. 노인의 절반 정도가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경제활동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래서 피곤한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가처분 소득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죠. 뭐 무슨 요금 낸다든가 세금 낸다든가 그 연금 같은 걸 떼내고 기본적으로 떼내야 할 공제해야 할 걸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산출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아주 많은 자산의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빈곤율이 수직 상승한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뭐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금융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형태로 그 연금자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타면 거기서 뺄 거 빼고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공무원 그 퇴직자들이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거는 노인 빈곤율은 한 20% 안팎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을 연금화한다. 아파트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렇게 상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상속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 노후가 워낙 이렇게 소비해야 할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서히 변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 숫자가 줄어들었죠. 요즘 핵가족화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층이 증가한다. 즉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그리고 고령자일수록, 그리고 여성이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히 빈곤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초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게 옛날에는 자녀들이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가졌는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는데 국가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듯이, 개인에서 국가로 그 노인에 대한 봉양 의무가 넘어갔는데, 그거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인들의 소득을 보면 공적 이전 소득이라 해서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사적 이전 소득, 자녀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사로운 관계에서 받는 그 소득보다 노인들에게 더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국가에서 주는 돈보다도 자녀들이 용돈으로 주는 돈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70대를 넘어간 사람들은 자녀들이 대개 한 3명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32만 몇천 원이던가요? 32만 안팎 되는데 3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10만 원씩 부모에게 용돈도 안 줘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공적 이전 소득이 사적 이전 소득보다도 대부분 더 많습니다. 부모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하는 건 어렵지, 부모한테 주는 것은 자녀한테는 100만 원 투자해도 10만 원 주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국가에서 노인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도 좀 그런 의식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적 이전 소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적 이전 소득으로는 부모들이 상당히 부풀려서 줍니다. 사실은 생일 때
라든가 뭐 특별하게 와서 줬다든가 명절 때 줬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더 끌어모으고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도 그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는 희생하지만 자녀는 이제 그 뭐랄까 이 의무감이 희박해지고, 그리고 국가에서 그걸 메우면서 이제 자녀들 봉양하라고 재촉하기보다도 국가 뭐 하는 거냐, 국가에서 좀 노인들을 책임져야지. 그러면 국가가 노인도 책임지고 청년도 책임지고 아이들도 책임지고 그 자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그 통계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부자 뭐라고 합니까? 동서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형제하고도 경쟁하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형제는 피를 나눴기 때문에, 한 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겨루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동서는 남의 식구가 온 거잖아요. 동서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동네 또래보다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항상 의식해야 되는데, 그가 나보다 더 잘 살 때, 내가 그보다 더 잘 살 때 내가 부자구나. 그리고 평균 세곱절 이상일 때 부자의 개념 바꿔야 돼. 더 문제는 왜 부자를 그렇게만 개념 정리하느냐.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 개념이나 부자 개념이 물질에 치우쳐 있다. 그러지 말고 정신, 문화, 의식의 부자가 돼야 된다. 물질이 좀 적어도 어찌 보면 의식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부자에 대해서 뭐랄까 자기를 패배감, 열등감, 어떤 무기력한 그런 기준으로 부자를 삼지 말고, 부자가 세금 많이 내주니까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부자를 욕할 필요가 없는데, 부자를 욕하고 부자를 비판하면 내가 부자 됩니까? 내가 더 초라해지죠. 어찌 보면 정신 승리는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물질적 측면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산다거나 뭔가 의도하며 산다거나 의식하면서 정신을 고양시키고 문화 교양 수준을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의 양, 그걸 따지고 물질의 질을 따지지 않죠. 삶의 양, 길게만 살면 되지 삶의 질을 따지지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상극하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돈을 물질 그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에 입각해가지고 훔쳐서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금 뭐 오염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일본보다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아마 재판에 뭐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사기 사건? 사기 초범보다도 사기 구범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얼마나 이걸 엉성하게 다스리는지, 신상필벌이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사기는 뭐예요? 결국 남을 피해주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내가 부자 되려는 거잖아요.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기 사건이 우리나라 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를. 그런데 그게 일벌백계가 안 돼요. 신상필벌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부자의 개념을 물질 만능주의로 잡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부자, 그렇게라도 부자 된 사람은 어찌됐든 저 사람이 승자야, 저 사람이 인생 승리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서 부자의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자, 부자의 개념을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 그 재산이, 순자산이 빚 딱 털어내고 100억이래요. 100억. 100억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1% 안팎이에요. 1% 안팎. 실제로 딱 순자산 따지자면은 아마 1% 이내일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50만도 안 된다고 해요. 50만이면 교사가 아마 50만 안팎 될 겁니다. 요새 교사들 그 서희초 사건 이후로 좀 요란하죠. 이렇게 부자 기준이 높아요. 아니, 부자를 그렇게
100억 이상이라고 하면 누가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젊은 친구들 막 책도 썼다 하면 100억 부자, 유튜브도 열었다 하면 100억 부자. 실제로 그렇게 뭐 젊은 친구들이 요란감을 떠는데, 원래 노인들도 부자에 대한 그 기준이 높은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를 이뤄 부자가 되었다 보니까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패배감을 갖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금융기관이나 이 전문가들도 나와서 노후에 뭐 10억 원이 있어야 한다느니, 노후의 자산이, 순자산이 뭐 10억 이상은 되고, 월 부부가 살면 500만 원 이상은, 그런 사람 우리나라 1% 될랑가요? 10억 자산만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10% 안팎돼요. 근데 500이면 이를테면 부부교사가 연금 둘이 타면 이것저것 떼내고 가처분 소득이 그 정도 안팎 될랑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데 그 금융기관 종사자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10%도 높아요. 상중하로 나누면 부자, 중간, 빈자 나눈다면은 30% 안에만 들어도 부자는 셈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그렇게 높여요. 왜? 금융자산에서는 뭐 보험 들으라 이거죠. 연금 들으라 이거죠. 주식 투자하라 이거죠. 부동산 투자하라 이거잖아요.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뻔히 보이는 이야기를 노자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열패감 들게 만든다고요, 노인들. 실제로는 30억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큰 부자예요. 그런 부자 저도 몇 명 봤죠. 하고 나면서도 이렇게 보고. 대부분 보면 젊은 부자들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두 아들 대학 가르치면서 지금 취업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제가 학원 많이 할 때 세 군데 하면서 학원이 얻어봤고, 그때 건물주들이죠. 그 다음에 또 전세 살면서, 그러니까 한 10명 건물주를 만났어요. 건물주 10명 만난 사람 중에 젊은 부자 있는가? 없어요. 전부 다 50대, 60대 이상이에요. 서울서는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많이 관리하더라고요. 대부분 60대, 70대, 80대들이에요. 젊은 부자를 보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책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왜 이리 젊은 부자들이 많아요? 왜? 노인들은 젊은 부자들과 속성이 달라요. 부자들의 속성이 뭡니까? 외롭다, 괴롭다. 돈 많으면 사실 괴로워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철저히 자기 주관이 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능력을 통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젊은이처럼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소박해요. 저도 전주에서 만난 부자나 서울에서 만난 부자나 다 똑같아요. 스마트폰 조금 뭐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조금 좋은 음식 먹고 해외 좀 갔다 오고 뭐 그런 정도지. 젊은 사람이라고 부자 되면 100억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파트에 누우면 한 평 차지하지. 밥 먹으면 5끼 먹습니까? 3끼 먹지.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먹거나 무슨 호텔 그 음식 몇십만 원짜리 먹거나 달라요. 얼마나? 정말 부자는 안 그런다고요. 무슨 몇 억짜리 차 탄다고 노란 떨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젊은 부자들은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떠들어야 자기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모여드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 유튜버 같으면 리딩방, 부동산 유튜버 같으면 부동산을 나를 따르면 돈 벌 수 있다. 우리나라 부자 된 사람들 주류가 보여요. 부동산 부자와 주식 부자잖아요. 주식 부자 되면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을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IT 같은 거 얼마나 잘해요. 잘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동안 그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이렇게 그 뭐랄까 과장하고 미화해가지고 어찌 보면 전 세상에서 보듯이 부동산 시장과 이 주식시장에도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준 사기꾼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것 가려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노인 빈곤 된 사람 중에서는 그런 뭐 펀드다, 부동산이다, 무슨 뭐 투자다 해가지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순진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부자 가난한 사람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퇴직금 날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매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을 너무 높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1억 이상 스위스 은행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1인 평균 자산은 1억 2천 정도로 돼요. 1억 2천. 중위값은. 그런데 평균은 한 3억? 그러니까 위에서 평균을 엄청나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 중위 소득자는 1억 2천인가?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로서는 10억 이상이 얼마 정도 돼야 약 한 10.6%? 10억 자산, 순자산 빚 없이 가지고 있으면 10% 안팎이 드는 거예요. 상중하로 나누면 최상층인 거 아닙니까? 가구당 평균 자산은 얼마냐? 빚 빼고 4.5억이에요. 4억 5천만 원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체에서 그렇게 요란을 떠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면서도 노인들이 허무하고 나는 헛살았구나, 나는 패배했구나, 무력하게 이걸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쓰니까 노인빈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려고. 나는 이렇게 가난했는데 내가 출발이 너무나 더뎠기 때문이야. 너무나 흙수저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부동산 붙들고 있다 보니까 소득은 없잖아요. 그러면 30억 부동산 부자인데도 노인빈곤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연금을 해? 은행에다 맡기고 못해. 자녀들한테 줘야지. 그 자녀들이 더 그걸 바라고 능력을 발휘 못하는 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냐 일찍 또 뭐 사고한다고 물려주면 그러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젊은 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늙은 빈자들을 슬프게 만드는데 괴롭거나 서럽거나 외롭다고 할 것 없어요. 노인 부자하고는 그 친구들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젊은 부자들은 저는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면은 그냥 한참 깎아서 들어요. 한 3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깎아서 들어요. 저도 학원할 때 이를테면 한 1억 벌면은 밖으로 소문 날 때는 제가 말 안 하는데도 한 막 10억 벌었네 어쨌네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몇십억 벌었네. 그럴 정도로 밖으로는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건데 자기가 나와서 또 이렇게 그 뻥을 터뜨린달까? 하여간 요란하게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요새 제가 주식도 투자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언제 한 달 전이었나? 그때는 수익률이 뭐 60 몇 %인데 요즘 보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주식 자산이라는 건 어마어마한데 주식에서 거기서 뭘 깐다? 통장을 깐다? 거기다 요즘에 법원에서도 이 재판할 때 보듯이 그 증거도 위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구도 안 보는 그 통장 거기에 나오는 영 하나 더 붙이고 위에다 앞에다 숫자 하나 더 붙이고 그런 것도 얼마든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 리딩방 한다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알려준다고 종목 선택해준다고 그런데 들어가요. 그러면 빈곤노인 되는 겁니다. 젊은 부자들 중에 생산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부를 일구는 사람 물론 많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건전하게 부를 일구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말 이 부동산 그쪽에 관여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증권에 관여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속에서 괜찮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부자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됐는데 이 젊은 사람 중에 건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밀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IT 실력을 구축하고 뭔가 이 불법과 편법 같은 것도 상당히 저지르면서 그런 측면이 있고 정말 사기꾼 가까운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몇천 건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부자 됐다고 요런 뜨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재벌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정말 인생 소인가로서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기 때문에 그 몇십억 벌었다고 100억 벌었다고 뭐 요란 떠는 젊은이들 보면 참 어찌 보면 뭐 차 끌고 와가지고 이게 내 건물이라고 그런 걸 보면 참 탐욕스러운 게 인간이긴 하지만 그 인간을 끌어들이는 데는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층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그 통계에 대해서도 알고 젊은 부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매스컴이라든가 증권 종사자 금기관 종사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라면은 한 10억 순자산에 월 한 노인 부부가 산다면은 한 300만 원 가처분 소득을 올리면 그러면 충분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기준은 어찌 보면 소박하다 못해서 그게 뭔 부자예요. 10억 부자가 서울서 아파트 하나면 10억짜리 살 수도 없는데 서울만 집 있습니까? 수도권 해봤자 인구의 절반이고 서울은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말할 것도 없이 5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그러죠. 100억짜리, 50억짜리, 30억짜리 아니 10억짜리 지방에 사는 거나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나 그 차이가 3배일 것 같지만 3배 안 인생 사는 차이는 3배 아닌 겁니다. 인생 품질로는 인생 소행가로서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20몇 년 전에 논술하면서는 정말 한두 달에 몇 기천을 만져봤는데 그거 볼 때나 제가 50살 이후로는 거의 경제활동 아주 최소화하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으로 살아봤는데 그 차이가 몇십 배인데 어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몇십만 원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이를테면 빈부의 기준을 물질적인 데다 두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 예수가 말했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좀 가난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도 초연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의식이 부자가 되고 의지가 부자야 되고 교양이 부자가 되고 문화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물질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실질로는 괜찮게 사는 노인인데도 자기를 비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들어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길게 말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리고 나에게 이득을 주면서 자녀를 잘 건사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비록 자산이 10억이 아니라 1억도 없을지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가도 그렇습니다. 1억도 안 되는 자산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산으로 지금 소득으로 살아요. 충분히 살아요. 어찌 보면 손자들 용돈 주면서. 그러면 100만 원 쓰는 사람은 하층 인생이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쓰는 사람은 상층이 됩니까? 그래요. 돈이 필요하죠.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만큼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우리는 그런 비뚤어진 부자들의 이야기에 너무 현혹될 것이 없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제대로 된 부자 유튜버의 증권 투자를 안내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품질이 있어요. 이렇게 몇십 명 해보니까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사기 사건도 실제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사놓고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 다반사로 일어나더라고요. 제 유튜브는 이렇게 1000명도 안 되는데 몇만 명 되는 데서 이번은 누구요? 김씨던가요? 몇십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돈도 꽤 벌었을 텐데 그렇게 남에게 피해주면서
부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빈자죠. 극빈자죠. 그런 차원에서 노인 빈곤율 높은 곳에서 부자 노인으로 살려면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 마음이 어찌 보면 그 예수의 모순어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